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별로 이득되지 않는 당대표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없는 자리 아닌가 이런. 지금 현재 시점은 뭐 한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고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예. 첫 번째 그건 100% 그분 자유다. 자유다. 그분 선택이고 예. 그분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다. 다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총선 참패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총선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런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도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고 결국엔 패배했는데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은 지금은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네. 뭘까요? 그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권력욕입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위험한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왜 고민을 할까요? 그 위험한 자리를 갈 것을 고민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봤지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최근에는요.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등등등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요. 뭔가 같은 맥락일까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 걸까요? 자, 앞서 들어봤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의 얘기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전에는 한 60이었다면 지금은 한 55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당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출마를 하겠습니다만 퍼센트 60%, 55% 얘기하면서 뭔가 관계를 잘하면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당대표에 도전한 걸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왠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오늘 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 안 합니다. 당대표요. 아주 위험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해요. 아주 위험한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출마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 달 전 60%면 지금은 55%. 고민은 깊지만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아니 당대표는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출마를 고민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다음 총선에 다음 그 전당대 출마한다면 예.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전당대 출마를 조금 막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본인이 나갈 생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쟁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보면 55%라고 했기 때문에 55%가 100%도 될 수도 있지만 0%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에드벌룬은 띄우되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 출마한다면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나경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출마하기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조금 전체적인 어떤 당대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본인이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16대 총선에서부터 국회 예.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당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그 광화문 앞 사거리에서 그 이 보수의 여전사로 그 100만 당원들을 모아놓고 100만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때 어떤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본인이 차기 총선에 그 다음 총선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오랜 정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상당히 정치 경험이 미숙한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자리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달하면서 본인이 오랜 정치 경험이 훨씬 더 많다, 관록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나경원 당선인 얘기 중에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달 전에는 60%인데 지금은 55라고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5%포인트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그런 대세론가 뭔가 이게 좀 문제점 같은 거를 해결하기가 좀 난망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초보로서 예. 이러한 복잡한 여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진 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충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와 같은 그런 경륜 있는 정치인도 여기로 잘 헤쳐나갈 수 없는데 예. 출마 경험도 없는 한동훈 위원장 또 와봤자 또 실패할 것이다. 잘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좀 조언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 주제 시작할 때 나경원 당선인도 있었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얘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서 약간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 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거와 더해서 다른 얘기도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되면 저는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는 사라진 기능 그게 대통령께서 민심의 소재나 앞으로 미래의 이 나라를 갈 길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좀 많이 방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완이란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완. 화면 있습니다. 자, 내용 좀 볼게요. 요 내용은 정혁진 변호사가 제가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건 뭐 누차 밝혔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보완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저도 도전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다. 일단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네네. 보완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당대표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도 예.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예.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정말 그렇게 판단하세요? 아니,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지지하고 예.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나는 유승민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유승민 대표 지지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아니, 그럼 대통령도 내가 지지해야지. 이럴 사람들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승민 그 전 대표가 전대에 저도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다. 예. 도전 자체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전대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미는 있지만 정치 생명은 거의 이제 소멸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전대에도 안 나갔다. 예. 마찬가지로 정치 생명은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나 거의 소멸될 그럼 것이다. 이래도 소멸 저래도 소멸이고 당선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대 나가는 것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그 당대표가 되면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대표가 될 수 있어야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예.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예측과는 달리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에게도 보완되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보완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다라는 게 파다하잖아요. 통념이에요, 통념 그게. 근데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보완이 아니고. 보완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한번 그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찾고 있다. 예. 아주 지금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정말 보완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제로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약간 다르다는 뜻도 뭐 있는 그걸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근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유승민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약간 혼돈스러워요.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김건희 여사 검찰 출두에 조사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예. 그게 법치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서 나한테는 굉장히 보완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상식에서 상식의 궤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대단히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좀 초조한 상황이다. 지금 전대 출마를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조하다? 사실상 출마 쪽으로 가 있고 출마 쪽으로 가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라는 말로 거기서 나온 걸로. 보완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예. 본인은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남은 임기 3년을 잘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전당대회 출마를 했어요. 근데 낙선을 합니다. 어떻게 유승민 의원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포기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 패배, 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패배, 22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그렇습니다. 패배. 자, 이번에 또 한 번 당대표에 출마해서 패배한다. 뭐 연속인데요, 지금. 결국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저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근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마 안 한 번 더 상황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는 당신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절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속에서는 당장 출마를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한번 패스하면 다음 대선 도전의 기회는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왠지 갑자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상수가 된 느낌이고요. 다른 중진 정치인들이 뭔가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서도 견제를 하는 듯한, 그러면서 살짝 본인을 호소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이제 한동훈 계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당동혁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얼마 전에는 사무총장이었어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총선 백서, 그러니까 참패 이유를 다 적는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불만 표시를 합니다. 총선 백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에 비유를 했는데 특검 아닌데 왜 그럽니까라요? 이유는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 참모를 면담한다고요? 이거 뭐 특검 아닙니까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을 냅니다. 앞서서도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어요. 지금 조정훈 의원이 특위, 이 백서 만드는 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사무총장 면담 이후에 대통령실과 비대위원장 면담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백서를 쓴다. 이거는 저는 목적과 수단 모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혀 아닐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시간을 조율해서 저는 TF팀과 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왜 졌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거나 누군가에 묻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많이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그래서 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초영 교수님, 지금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뭐 면담이지만 사실은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총선 백서를 만든다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얼마만큼 물을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좀 한심하고 조금 한가로운 논쟁입니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0일 날 투표장에 나선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민님이 패배한 원인은요. 첫 번째는 어떤 공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선거 전략이 부재했고요. 2조 심판으로 규정이 되는. 예. 세 번째는 어떤 퇴행적인 보수 이미지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중도 예언이 확장에 실패한 겁니다. 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 백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동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예.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귀감이 되려고 해서 만드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한동훈 그때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예. 한동훈 총괄위원장이 왜 그런 공천을 했는지, 두 번째 공천 프로세스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선거 전략은 왜 2조 심판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들어봐야 인터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어떤 정무수석실, 정무수석이라든가 정무 1, 2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특검이냐라고까지 반발을 하는 근데 겁니까? 저 부분은 보면 아마 조정훈 위원장이 조금 그 리드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장동혁 전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결국 책임을 묻고자 하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차기 전당대회에 다른 어떠한 형태로 좀 나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조정훈 위원장이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오해를 받게 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예. 총선 백서의 특성상 한동훈 위원장의 인터뷰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이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왜 정영환 위원장이 됐는지, 예. 그때 당시에 공천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선거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선거 당시 어떤 의사 결정의 구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아야 23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것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이 특위위원장, 백서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데 이 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면 이것도 또 주목받겠네요. 만나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시간을 얼마나 걸렸죠? 무슨 내용 담을 거죠? 질문이 쏟아지겠네요. 지금 그 자리에서.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 주제 얘기할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에 계속 때리고 있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제 나온 건데 약간 다른 맥락인데요. 이거는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는요. 여당에 대해서 맹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되면은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그래서 이게 탈당을 시사한 거라까지 해석이 되는데 본인 또 뭐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했지만 거취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네요. 그러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또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경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로시잖아요. 대통령 탈당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주는 전국의 타격이나 충격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천박하죠. 천박이란까지 표현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김주호 부대변인.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을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이거 좀 부분도 나눠서 봐보죠. 김주호 부대변인은 여기 보시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의멸렬하면 대통령을 보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호한다는 뜻일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하다 보니까 초기부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배신자, 폐쇄자, 사냥개 해서 막말을 쏟아냈고 이게 좀 잘 안 먹히니까 당이 나를 좀 몰라준다. 뭐 탈당설 얘기했다가 친윤 의원들에게도 빨리 탈당하라고 이런 비난을 받았고 요새 최근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석이나 어떤 이런 비공개 대화에서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이나 소신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뭐 이럴 바에는 탈당하겠다. 약간 홧김에 그런 말이 했다 이런 게 정설로 돌고 있는데요. 요걸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이용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을 좀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대통령 탈당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예. 대통령이 지금 탈당하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이상민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고 정부 여당한테도 부담인데 뭔가 자신의 정치적 그런 이득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친윤 의원들도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중대 결심이라고 썼는데 누가 탈당이라 그랬습니까? 또 이런 입장 내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조금 대구시장님도 예. 이 대구 행정을 책임지는 그 책임이 막중한데 예. 왜 자꾸 너무 조금 이런 발언을 쉽게 얘기하시니까 예.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 근데 막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별 말이 없어요. 주변 분들만 바쁜 것 같네요. 괜히 지금 보면 그래요.